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편마비 환자 식사 보조 방법은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해준다 이거죠? 1. 마비된 쪽으로 음식을 쉽게 한다. 땡. 2. 한 번에 음식을 입안에 가득 넣어준다. 3. 불쾌감을 주는 처치는 식사 전에 실시한다. 4. 환자가 음식을 먹고 난 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5.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음식을 조금 먹어보게 한다. 정답은요? 4번. 환자가 음식을 먹고 난 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다 먹으면 입에 넣어준다 이거예요. 편마비 환자 혹시 기도로 뭐 막힐까봐. 마비된 쪽 아니죠.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한 번에 가득 넣어주지 않죠. 적당히 먹어야죠. 또 불쾌감을 주는 처치를 식사 전에 하면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어요. 밥 먹고 나서 한참 있다 하는 게 좋죠.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서 그 온도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어디다가 떨어뜨리는 거였지? 여러분 이거 저희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환자의 배설량에 포함해서 기록해야 하는 것은 섭취량과 배설량 문제 100문제 중에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섭취량은 말 그대로 몸으로 들어온 거, 배설량은 빠져나간 거. 그 중에서 배설량에서 포함 안 되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보기 보세요. 1. 구토물, 배설량일까요? 2. 주입된 위간 영양액, 섭취량일까요? 배설량일까요? 3. 정맥으로 주입된 혈액. 4. 약을 복용할 때 마신 물. 5. 양치질할 때 사용한 가글액. 정답은요? 1번 구토물이 배설량이죠. 섭취량과 배설량에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주입된 거 섭취량이죠. 정맥으로 주입된 위간 영양액 다 섭취량이죠. 약 먹을 때 먹은 물 섭취량이죠. 가글액은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잖아요. 가가가고 뱉어내는 거니까. 섭취량, 섭취한 음식, 복막 주입액, 수혈, 위간 영양액 이런 거. 또 얼음을 먹었어. 얼음의 2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약 먹을 때 먹은 물 섭취량이다. 배설량, 구토물, 소변, 상처, 배액, 젖은 드레싱, 출혈, 심한 발한 다 배설량이지만 배설량이 아닌 거 그냥 땀, 가글액, 정상적인 똥, 대변 난대요. 설사는 되죠. 이거 아시죠? 기저귀는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환자의 배설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보기 보셔야 돼요. 멍하니 보기 보면요. 2번 읽어야 됩니다. 국가고시 100분 안에 100문제 풀고 마킹까지 하죠. 2025년부터는 105문제예요. 실기가 5문제가 더 추가됐습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읽고 보기 한 번만 보고 답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배설량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1. 구토는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 2. 기저귀 속 배설물을 긁어내어 측정한다. 3. 가글액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4. 상처 배액량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5. 정상 대변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정답 느낌 오셨나요? 4번이죠. 상처 배액량, 고름. 이거 당연히 배설량입니다. 1번 구토는 제외한다? 구토도 배설량이에요. 2번 기저귀 속 배설물은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게를 측정한다 그랬어요. 기저귀의 무게. 원래 기저귀가 만약에 100g이었어. 그런데 총 무게가 300g이야. 그러면 나머지 200g이 배설량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3번 가글액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가글액 말 그대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섭취량 아니죠. 뱉어냈어요. 이거 배설량이에요?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에요. 그냥 무에서 무예요. 그쵸? 5번 정상 대변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특이하니까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냥 똥, 정상 대변은 배설량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신기하죠? 그럼 소변은요? 소변은 또 취급해요. 설사는 배설량이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똥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섭취량과 배설량 문제 여러분 완벽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이론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와 답만 알고 넘어가시면요. 점수에 차도가 없습니다. 왜 점수가 안 올라요? 문제 많이 푸는데 이론을 안 보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조금 변형되면은 이론이 총 10개야. 한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이론을 다 알아야 변형 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섭취량과 배설량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한 번 섭취량 나오면 한 번 배설량 나와요. 퐁당퐁당 나오니까 모든 이론을 아셔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섭취량은요. 먹는 거, 주사로 맞는 거,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게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혈 받았어. 그 피가 몸무게가 더 늘어나잖아요. 섭취량이에요. 위간 영양액 콧줄로 밥 먹었어? 이거 당연히 섭취량이죠. 입으로 먹었어. 경구가 뭐예요? 입으로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섭취한 음식, 복막 주입액.
비위간 또는 튜브 삽입 음식 몸으로 다 들어오니까 섭취됐죠? 섭취량입니다. 또 비경구, 입으로 먹는 거 아니고요. 주사 맞는 거, 수액, 혈액 성분, 얼음 이거는요 다 섭취량인데 얼음은 절반만 환산한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어떤 표현으로 나오죠? 섭취한 얼음량의 절반을 또는 2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약을 복용했어. 이때 물과 먹죠. 이 물도 섭취량으로 계산한다.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여러분? 쉽죠? 배설량,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입니다. 웬만한 거 단데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해 보세요. 가글액, 아무것도 아니에요. 섭취도 아니고 배설도 아닙니다. 정상 대변, 이게 좀 특이하죠? 그냥 똥, 정상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설사, 출혈, 심한 발화는 다 배설량입니다. 그냥 땀, 그냥 발화는요? 이거는 측정이 안 돼요. 배설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발한 또는 같은 말로 정상호흡 시의 수분 소실량 또는 신진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수분은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저귀는요, 똥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무게를 잰다. 아시겠죠? 자, 섭취량은 다 포함한다. 얼음을 먹었을 땐 2분의 1만. 배설량, 뭐가 제외된다? 정상 똥, 가글액, 발한, 그냥 땀은 안 된다는 거. 표준주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활동은 1. 오염된 세탁물은 폐기한다. 2. 장갑을 벗은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3. 분비물이 없어도 보안경을 착용한다. 4. 오염된 주사바늘은 소독하여 폐기한다. 5. 기침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호흡기 예절을 따른다. 정답은요? 장갑 벗은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물과 비누로 닦는 거죠. 오염된 세탁물 폐기하지 않죠. 또 분비물이 없어도 착용할 필요는 없다. 그 오염된 주사바늘 일일이 소독해서 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사바늘 어디다 버리죠?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리는 거예요. 기침할 때는 손으로 막는 것입니까? 겨드랑이로 막거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게 좋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나왔죠? 기침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근데 막 갑자기 막 재채기 하거나 이러면은 휴지가 없잖아요. 겨드랑이로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표준 예방주의, 표준주의, 질병의 종류나 감염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격리 지침입니다. 뭐 어떤 병은 되고 어떤 병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환자가 지켜야 될 그런 지침이 표준 예방 지침이 되겠어요. 요로 감염, 병원 감염의 30% 정도로 가장 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한 바늘은 리캡하지 않는다. 뚜껑을 캡 씌우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손상성 폐기물통에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공기주의 지침, 적용 환자 관리 내용은 호흡기 질환이겠네요. 1. 환자를 양압격리실에 배치한다. 2. 하루에 한 번 병실 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병실 내에서 환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 병실에 들어가는 간호조무사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병실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정답은요? 5번.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환자를 병실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기주의 지침, 호흡기 질환, 양압격리실 아니죠? 음압격리실입니다. 하루에 한 번 병실 문을 열면 안 되죠? 음압격리실은요,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음압으로 만든 게 음압격리실이거든요. 환자는 음압격리실에 있기 때문에 N95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도 됩니다. 간호조무사는요, N95 마스크, 헤파 마스크를 착용해야겠죠. 검사나 치료 시 영아의 전신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보호대는 1. 재킷 보호대, 2. 장갑 보호대, 3. 벨트 보호대, 4. 혼입을 보호대, 5. 팔꿈치 보호대. 정답은요? 4번 혼입을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보호대 문제도 쏠쏠이 잘 나오죠. 보호대 적용 원칙. 이게 억제되죠.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2시간마다 풀어주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이거 마냥 해놓으면 욕창 생기고요. 몸에 구축이 옵니다. 2시간마다 30분간 풀고 관절 운동과 피부를 자주 관찰해야 된다. 보호대는 침상 틀에 묶는다. 침상 난간에 묶는 게 아니에요. 침상 난간은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요. 침상 틀 머리 쪽에 묶습니다.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막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응급상황 시 풀 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한다. 이 매듭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인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손목, 발목 등의 뼈가 돌출된 부위는 보호대 사용하기 전에 패드를 댄다. 패드 안 되면은 또 살 쓸려서 욕창이 전조가 되니까요. 체가상이 생기면 욕창이 또 되니까요. 재킷 보호대 요런 거예요. 재킷을 입혀주죠. 혼돈으로 협조가 어려운 환자.
진정제 투여한 환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위험이 크니까 신체 보호대를 사용합니다. 장갑 보호대, 애기들, 성인들 많이 쓰는데요. 가렵다 하면은 못 긁게 하는 거예요. 혼돈 환자에게 장갑 보호대를 적용했다면은 이유는 튜브 제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콧줄 꼽은 치매 환자들 정말 막 이렇게 잡아 당기기 때문에 보호대 억제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손이 그 상태로 굳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팔꿈치 보호대, 같은 말로 주관절 보호대, 이거는 애기들만 해요. 소아나 애기들만 한다. 혼니블 보호대, 전신을 그냥 혼니블로 칭칭 감는 거예요. 영아는 0에서 1세죠. 애기한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적용할 때 손목과 보호대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의 여유를 두는 목적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 잴 때도요. 거기 손가락 하나는 들어갈 정도로 남겨야 정상 혈압으로 측정돼요. 안 그럼 너무 땅땅하게 해놓으면 혈압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장기 와상 환자의 천골 부위에서 수포가 관찰되었다면 욕창의 단계는 수포가 관찰되었다 몇 단계냐 이거죠. 수포가 관찰됐다, 물집이 생겼다 2단계입니다. 2단계예요. 이게 화상 환자 또는 욕창 다 2단계예요. 욕창은 2단계, 화상은 2도 화상, 동상도 2도 동상.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환자 질병은 N95, 95%를 다 걸러주는 것입니다. 1. 농가진, 2. 봉화직염, 3. 심내막염, 4. 세균성 이질, 5. 활동성 폐결핵. 정답은요? 5번 활동성 폐결핵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는 호흡기 질환일 때는 N95 마스크, 헤파 마스크 착용하잖아요. 폐결핵이 호흡기 질환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접촉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네요. 또는 세균성 이질은 먹어서 걸리죠. 역격리를 해야 하는 환자는 1. 발진이 있는 성홍열 환자, 2. 기침이 심한 백일의 환자, 3. 가래가 있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 4. 당일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 5. 열이 있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 감염 환자. 정답은요? 역격리해야 하는 환자 4번. 당일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입니다. 역격리가 뭐예요? 같은 말로 보호격리입니다. 누구를 보호해? 그 환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요,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일반 격리와 다르죠? 역으로 그 환자가 저항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른 환자나 직원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으로 격리하는 것이 역격리예요. 그래서 감염 상태가 의심되는 의료 직원은요, 보호격리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격리해야 되는 환자 3종 세트로 한번 모아봤어요. 굵게는 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역격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면역력이 낮은 자 또는 암 환자,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보세요. 면역력이 낮은 사람, 화상 환자, 감염에 취약하죠. 피부염, 선천적 면역 결핍 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 역격리한다라는 거. 또 백혈병 암 환자죠. 무과립 세포증, 림프종, 항암제 사용 다 암 환자예요. 암 환자 역격리해야 되고, 빈혈 환자인데 재생불량성이야 악성이야 굉장히 심한 빈혈도 역격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신장을 이식했거나 뭔가 각막을 이식했거나 남의 것을 이식하게 되면은요,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우리 몸은요, 이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염증 반응으로 알아버린대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하죠. 역격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부신피질 호르몬을 사용하는 사람 역시 역격리를 해줘야 된다. 역격리, 보호격리,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이거 내과적인 무균술입니다. 소독의 개념이에요. 멸균은 못하는 거예요. 환자의 일상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2. 상처 소독은 식사 직전에 시행한다. 3. 연화곤란이 있으면 죽보다 미음을 제공한다. 4. 똑바로 앉아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젖힌 자세에서 음식을 먹게 한다. 5. 음식물이 입에 반 정도 있을 때쯤 계속 음식물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처 소독 식사 직전에 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연화곤란 있으면요, 뭐가 좋아요? 미음보다 죽이 좋습니다. 죽. 약간 걸쭉한 게 더 좋아요. 너무 물른 거보다요. 똑바로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면은 이게 더 사례가 걸리겠죠? 고기를 약간 숙이고 당긴 자세가 좋다. 음식물이 완전히 입안에서 사라진 다음에 제공해야 사례가 안 걸립니다. 계속 집어넣으면 안 돼요. 보통 요양원 이런 데서 막 밥을 후루룩 막 이렇게 먹여가지고서는 질식해갖고 죽는 노인들도 있었어요.
환자의 일상 식사 돕는 법, 가능하면 스스로 먹게 한다.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밥도 스스로 먹게, 또 화장실도 웬만하면은 대변 처리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한쪽이라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잔존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또 장기간 입원 환자는요,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이게 편한 쪽으로 식사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다 맞습니다. 또 휠체어 이동변기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눕힌다. 뭐 일어난다. 부동 노인 환자,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 환자가 유치도뇨관 이 소변줄 계속 하고 있다가 제거하고 실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기저귀 채우나요?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준다. 배뇨 훈련을 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배뇨 훈련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유치 도뇨관만 계속 소변줄만 계속 길게 꽂으면서 빼는 것보다는 이제 배뇨 훈련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에 사용하며 여러 번 겹쳐서 감는 붕대법은 시작과 끝에 사용한다 하면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1. 나선대, 2. 회기대, 3. 환행대, 4. 팔자대, 5. 나선 절전대. 정답은요? 3번 환행대죠. 붕대의 시작과 마지막 환행대입니다. 나선대, 나 비슷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굵기가 비슷비슷한 곳, 나 비슷 나선대입니다. 팔자대, 손과 손가락, 몸과 사지, 관절이나 돌출부에 접히는 부분에 쓰는 거 팔자대. 나선 절전대, 변절한다 해서 변하는 부분, 종아리의 부종을 감소하기 위해서 감는 거 절전대입니다. 나 비슷, 나선대는 굵기가 비슷비슷한 곳, 나선 절전대는 종아리가 즉 굵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환행대, 붕대의 시작과 마지막이 환행대예요. 환행대. 나선대가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팔목과 같이 굵기가 비슷비슷한 곳 나선대로 감는다. 붕대법의 시작과 마지막 환행대 이게 아니라 그림으로 찾으면 여러분 못 찾죠? 환행대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는 거, 동일 부위를 수차례 돌려 감는다. 환행대 그림으로도 아셔야 돼요.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식사 돕는 방법은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왼쪽이겠구나 기억하시면서 보기 보셔야 돼요. 왼쪽을 활용하게 한다. 불편한 쪽은 지지해준다 이것입니다. 1. 입에 오른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불편한 쪽에 넣어줄까요? 2. 환자가 스스로 먹도록 자리를 비켜준다. 3. 앉지 못하는 경우 오른쪽 축으로 눕힌다. 불편한 쪽으로 눕히나요? 4. 음식물을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 물과 같은 액체 음식을 먹게 한다. 5.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음식물을 삼키게 한다. 정답은요? 5번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음식물을 삼키게 한다. 이것은 꼭 편마비 환자뿐만이 아니라 연하곤란 환자에게도 이런 자세로 음식을 먹입니다.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건강한 쪽으로 음식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1번 오른쪽에 불편한 쪽에 넣어준다 했으니까 틀리죠. 2번 환자가 스스로 먹도록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자리를 비켜주지는 않죠.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손으로 숟가락을 쥐어준다. 이런 것들이 좋은 답입니다. 3번 앉지 못하는 경우 오른쪽 축위로 눕힌다. 눕힌다고 하면은요, 왼쪽 축위로 눕히는 건데, 식사할 때는 눕히지 않죠. 상체를 위로 올려줍니다. 4번 음식물을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은요, 액체 음식보다는 걸쭉한 연식, 죽 같은 게 더 좋다고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음식물을 먹는 게 오히려 살에 걸리지 않고 연하곤란 있는 환자에게 좋다.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겨라. 환자의 일상 식사 돕는 법. 가능하면 스스로 먹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불편한 쪽은 지지해준다. 장기간 입원 환자는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바른 자세로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이거예요. 휠체어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이동변기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지팡이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눕혀준다. 건강한 팔을 짚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연하곤란이 있는 노인 환자 식사하는 동안 말 시키지 않습니다. 식사 전후 앉아서 휴식하도록 하고요. 묽은 액체 음식보다 오히려 점도가 있는 죽 같은 거, 푸딩, 계란찜, 순두부 이런 연식이 더 좋다는 거예요. 편마비 시 건강한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 음식을 먹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한다. 또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턱을 당겨준다.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바른 자세에서 식사하도록 해준다.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연하곤란한 자에게 구강 음식 제공 시 청색증을 주의해서 관찰한다. 청색증은요, 산소 부족이에요. 뭐가 질식됐다는 거죠. 관찰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회복 시기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죠. 물이나 보리차 먼저 먹고요.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일반식 먹습니다. 유동식은 물로 된 거예요. 소화되기 쉽도록 물로 만든 음식이 유동식이고요. 관급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급식은요, 콧줄 꼽았을 때 관급식 들어가는 거예요. 연식, 흰 죽이 연식입니다. 또 씹기 편하게 식품을 조리해서 식사 제공하는 거, 이건 경식이에요. 가벼운 식사. 유동식은 묽게 만든 음식입니다. 미음, 죽, 스프 등이 있다. 죽은 유동식보다는 연식에 가깝습니다. 관급식, 목구멍이나 콧구멍으로 가느다란 고무관을 넣어서 음식 제공하는 거, 관급식, 콧줄 꼽는 거, 관급식이요.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상완 혈압 측정하는 방법은 1.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놓는다. 2. 커프 안에 청진기를 깊숙이 넣어 감싼다. 3. 심박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의 숫자를 수축기 혈압으로 기록한다. 4. 눈금이 10mm hg/초의 속도로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뺀다. 5.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5번입니다. 커프를 감을 때요,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갈 여유가 있어야 정상 혈압으로 측정이 됩니다.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놔요. 팔과 심장의 높이는 같다. 기억하시죠? 아네로이드 혈압계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쓰던 거잖아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던 게 아네로이드 혈압계예요. 이 공기 주머니, 커프가 달린 팽창식 주머니가 있죠? 수은 또는 기계식 게이지 이런 걸로 혈압을 측정해요.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또 혈압계는 대상자의 심장 높이가 아니죠. 팔 높이에 맞춘다. 그리고 팔과 심장 높이는 같게 한다입니다. 커프와 연결된 고무관 부분을 위팔 동맥 부위에 대고 커프를 감아주는 것입니다. 심박소리가 약해지는 게 수축기 혈압이 아니죠. 이완기 혈압입니다. 수축기가 더 높고요. 이완기가 낮아요. 눈금이 10mm Hg 아니죠. 초당 2mm Hg씩 떨어뜨려야 돼요. 뭐를? 커프의 수축 속도를. 심장보다 팔이 높으면은요, 혈압이 내려가요. 심장보다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올라가죠. 심장과 팔 높이에 반비례한다. 뭐가 혈압이?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온다.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올라간다.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처음 제공 가능한 것은 1. 우유, 2. 보리차, 3. 전복죽, 4. 순두부, 5. 떠먹는 요구르트. 회복하고 처음 먹는 거라고 했어요. 정답은요? 2번 보리차죠. 물이나 차를 맨 처음 먹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시기 이 순서가 국가고시 요즘에 매번 나오고 있어요. 유연경 아시죠? 물이나 보리차 제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유동식, 연식, 경식, 일반식 순서로 갑니다. 연식이요. 죽이에요. 죽. 국가고시에 이런 게 나왔어요. 소화 기능은 정상인 환자가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사는 가벼운 식사, 경식입니다.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했대요. 경식이에요. 관급식은요, 우리가 위간 영양할 때, 콧줄 꼽을 때 관급식이라고 해요. 관급식, 관으로 급식한다, 관급식이요. 묽은 음식을 소화기관으로 바로 흘려보내 영양을 공급하는 거, 관급식이다. 입으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을 때, 약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관으로 준다, 관급식이라는 거예요. 유동식, 연식, 경식은 다 입으로 먹죠. 관급식은 줄로 먹습니다. 콧줄로 먹어요. 단순 도뇨가 필요한 환자는 단순 도뇨, 단순하게 소변만 빼는 거죠. 1. 자연 배뇨를 촉진해야 하는 환자. 2.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해야 하는 환자. 3. 배뇨 직후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4. 방광 내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환자. 5.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정답은요? 단순 도뇨가 필요한 환자,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연 배뇨를 촉진해야 되면은 도뇨를 하면 안 되죠.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유치 도뇨를 해야겠죠. 상처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뭔지 몰라도 이거 병원 감염균 아니겠어요? 4급이죠? 병실 나가기 전에 손 씻어라? 병실 나가기 전에 장갑 벗어라? 그거 포인트로 기억하시면서 보게 보셔야 됩니다. 1. 환자를 음압 격리실에 배치한다. 2. 오염된 가운은 병실 밖에
밖에서 벗는다. 3. 격리 의료 폐기물 상자는 병실을 밖에 둔다. 4. 병실을 나오기 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5. 혈압계는 소독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병실 나오기 전에 장갑 벗고 손을 씻는다. 그래야 밖에 나와서 오염 안 된다. 감염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뭐예요? 밖에서 씻는다, 밖에 둔다, 소독 안 한다. 이런 것들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약제 때문에 내성균, 내성이 생긴 환자예요. 이런 경우 MRSA, VRSA, CRE, VRE 이런 거 우리 다 몰라도 병원 감염균, 이름이 복잡한 것들 이런 거는 부적절한 항균제를 사용해서 내성이 증가해가지고서는 약발이 안 받는 것입니다. 입원 기간도 늘어나고 입원 비용도 증가되고 병원 감염률이 높죠. 사망과 합병증과 유병률이 증가하고 내성 전이를 일으킨다. 문제. 다리 상처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병실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 벗고 손을 씻는다. 다제내성균 환자 방을 나서기 전에는 항상 벗고 씻는다. 나서기 전에 씻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오고 나서 씻는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기 시 욕창 호발 부위는 엎드려 있을 때 욕창 호발 부위 어디예요? 1. 꼬리뼈, 2. 엉치뼈, 3. 무릎뼈, 4. 뒤통수뼈, 5. 발꿈치뼈. 엎드려 있을 때 정답 3번 무릎뼈 되겠습니다. 꼬리뼈는 똑바로 누워있을 때 앙하위일 때죠. 엉치뼈도 앙하위일 때, 뒤통수뼈도 앙하위일 때, 발꿈치뼈도 똑바로 누워있을 때 앙하위일 때예요. 무릎뼈는 엎드려 있을 때. 욕창 호발 부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똑바로 누워있는 앙하위일 때는 그 닿는 면적이 다 욕창이 생길 수 있다. 발꿈치, 천골, 팔꿈치, 견갑골, 이 뒤통수에도 생긴대요. 축이 옆으로 누운 모든 면, 귀, 어깨, 좌골, 대전자, 무릎, 이 복숭아뼈, 또 복이 엎드려 있을 때는요, 발가락, 무릎, 생식기, 남자는 생식기에도 욕창이 생긴대요. 여자는 유방이 또 이렇게 압력이 생기겠죠. 뺨, 귀에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섭취량 및 배설량에 관한 설명은 1. 위간 영양액은 1cc는 2ml로 환산한다. 2. 소변량이 시간당 50ml면 보고한다. 3. 섭취한 얼음량의 절반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4. 정맥 주입 용액은 경구 섭취량으로 기록한다. 5. 주입된 복막 투석액은 배설량으로 기록한다. 정답 뭐예요? 3번 섭취한 얼음량의 절반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너무 쉽죠? 2분의 1만 섭취량으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위간 영양액은 1cc가 2ml예요. cc랑 ml는 같은 단위입니다. 1cc는 1ml죠. 2cc가 2ml예요. 아시겠죠? 소변량이 시간당 얼마큼이면 보고해요. 적을 때 보고하죠. 핍류일 때 보고합니다. 시간당 30cc. 하루 종일 500cc일 때 핍류예요. 이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변량이 하루에 500ml도 안 된다면은요, 신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 정맥 주입 용액은 경구 섭취량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입된 복막 투석액, 당연히 섭취량으로 기록한다. 아시겠죠? 섭취량 계산 방법은, 몸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보세요. 멍 때리고 보면은요, 그냥 다시 2번 읽어야 돼요. 1. 약 복용 시 섭취한 물을 포함한다. 2. 식간에 마시는 음료를 제외한다. 3. 비위간으로 주입된 물을 제외한다. 4. 정맥으로 주입된 수액의 양을 제외한다. 5. 섭취한 얼음량의 4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정답은요? 1번 약 복용 시 섭취한 물을 포함하죠. 얼음은 2분의 1만 포함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2번 식간에 마시는 음료를 왜 제외하죠? 포함하죠. 3번 비위간으로 주입된 물도 포함한다. 4번 정맥으로 주입된 수액의 양을 포함한다. 섭취량이니까. 또 5번 섭취한 얼음량의 2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아시겠죠? 배설량에 포함되는 것은 보기 전에 뭐 생각해야 돼요? 배설량에 포함 안 되는 거, 정상 대변 있다, 가글액 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세요. 1. 가글액, 이거 배설량이에요. 2. 상처 배액, 3. 비위간 주입액, 4. 발한, 5. 정상호흡 시 수분 소실량. 상처 배액만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글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발한 그냥 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똥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이 수분 소실되는 거 이 발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비위간 주입액은요. 이거는
섭취량이죠. 배설량이 아니죠. 문제. 관장시의 자세는요. 보기 볼 거 있어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좌측 심스위 또는 심스체위 또는 측와위. 와위 누워있는데 측면으로 누워있어. 이거죠. 측이와 보기의 중간 형태로 반복위이다. 반복위. 엎드려 있는 건데 반 엎드려 있다 이거예요. 관장 자세, 항문 자세, 심스체위예요. 그래서 정답 좌측 심스 체위가 되겠습니다. 체위 문제 국가고시에서 2문제 정도 꼭 나오거든요. 어떨 때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위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안 하더라도 그러면 체위 또 뭐 있어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배횡하위, 앙하위,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 이런 걸 한 번씩 여러분이 훑고 넘어가셔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요통호소 환자에게 더운물 주머니 적용 시 간호보조 활동은 우리 허리 아파서 정형외과 갑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 뜨끈뜨끈한 물 허리 대주죠? 그거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 있겠죠? 1. 주머니에 더운 물을 가득 채운다. 2. 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데워준다. 3. 1회 적용 시 1시간 동안 데워준다. 4. 발적이 생기면 더운 물의 온도를 낮추어 적용한다. 5.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보아 물이 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서 물이 새는지 확인해야 돼요. 저 이렇게 보온병에 아침에 이렇게 티 우려서 놓거든요? 근데 그 뚜껑 잘못 닫아가지고 가방 다 젖은 적 있었어요. 항상 뒤집어서 물이 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머니에 더운 물을 가득 채운다? 조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발 쪽에다가 될 때는 3분의 2만 채우고 다른 부위는 한 반만 채우래요. 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대나요? 우리 물리치료 받을 때도요. 수건으로 감싸고 해요. 처음에는 안 뜨거운 것 같죠? 화상 입은 적 있어요, 저. 그 물리치료 어깨에 진짜 별일이 다 있었네요. 그 뜨거운 거 하고 전기치료 했는데 포진이 다 올라온 거예요. 피부가 약해진 상태에서 전기치료 받으니까 다 올라와서 되게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1회 적용 시 1시간은 너무 길다. 2, 30분만 해라. 45분이 넘으면은 혈관 수축의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발적이 생기면 온도를 낮춰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스탑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수혈 받다가 막 갑자기 문제 있어? 스탑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혈전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 냉찜질을 시행한다. 2. 침상 안정을 격려한다. 3. 하지 운동을 금지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탄력 스타킹을 적용한다. 정맥염 하면은요, 탄력 스타킹으로 가세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다리를 위로 높여준다. 탄력 스타킹, 탄력 밴드를 착용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초 한방에서요. 정맥염 환자 뭐를 금한다? 부항 같은 거 뜨면 안 돼요.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침상에서 운반차로 옮기는 방법은 환자가 못 움직여요. 다 누가 해줘야 돼요. 1. 침상을 운반차 높이보다 낮게 한다. 2. 운반차 바퀴의 고정장치를 풀어둔다. 3. 수액은 방해가 되므로 제거하고 옮긴다. 4. 환자를 옮긴 후 운반차의 난간을 올려준다. 5. 침상과 운반차를 30cm 이상 떨어뜨려 놓는다. 정답은요? 환자 옮기고 운반차의 난간을 올려준다. 안전하게 옮기는 게 맞죠? 1번, 침상을 운반차 높이보다 낮게 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하거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편하잖아요. 침상이 더 높은 게 좋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힘이 덜 드니까요. 운반차 바퀴의 고정장치는 잠궈둔다. 수액은 마음대로 제거하는 게 아니죠. 또 침상과 운반차를 가까이에서 운반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힘이 조금 덜 들어서 옮기는 사람들이 덜 다치겠죠. 복부 수술 후 의식 없는 환자 머리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이유는 복부 수술이든지 무슨 수술이든지 전신 마취하고 의식 없는 환자 머리는 왜 옆으로 돌리는 거죠? 1. 출혈 예방. 2. 탈수 예방. 3. 요정체 예방. 4. 기도흡인 예방. 5. 복부 팽만 예방. 정답 너무 쉽죠? 우리가 경련할 때도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기도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입에서 뭔가 이물질이 나오고 거품이 나오고 했을 때 똑바로 누워있는데 의식이 없으면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기도를 막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죠. 경련일 때 2가지 중요했던 거,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해준다. 왜?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2개가 다 중요한 것인데 이 중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보기 5개 중에서 둘 다 없이 하나만 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치워준다?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확실하진 않아도 이거 아니니까 얘가 답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국가고시지 내가 100% 이론을 알고 확실하게 풀 수는 없어요. 내과적 손 씻기는
1. 알코올 제제를 사용 시 5초간 손을 마찰 한다. 2. 알코올 제제를 사용 시 일회용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3. 물과 비누로 씻을 때 팔꿈치는 아래로, 손은 위로 올린다. 4. 물과 비누로 씻은 후 손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5. 물과 비누로 씻을 때 10초간 손을 마찰하고 손 씻기 전체를 20초 이내로 마친다. 정답 뭘까요? 4번 물과 비누로 씻은 후 손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되겠습니다. 내과적 손 씻기, 팔꿈치는 위로, 손은 아래로죠. 또 물과 비누로 씻을 때 내과적 손 씻기는요 2분 이하예요. 그래서 30초에서 1분 이상 흐르는 물에서 문지르면서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다 이런 표현도 맞고요. 1, 2분 정도 씻는다 요것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내과적 무균술, 내과적 손 씻기. 내과적이라는 의미는요 완전 멸균은 아니고 소독의 개념입니다. 병원성 세균의 균을 감소시키는 거, 그리고 소독만 하는 거, 또 이런 균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손위생, 손 씻기 또는 관장, 장루주머니 교환 이런 거는요 멸균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격리, 역격리 이것도 내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내과적인 손 씻기 중에서 가장 오염된 부분이 어디냐 이런 거 굿이 나왔었거든요. 손톱 밑이다. 그래서 손바닥에 손톱을 이렇게 씻는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손끝이 아래가 가도록 하는 게 내과적인 무균술, 내과적인 손 씻기죠.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1, 2분간 비벼서 씻는다. 30초에서 1분 또는 1분에서 2분 이게 내과적인 무균술, 내과적인 손 씻기고요. 외과적은 2분 이상 씻는 것입니다. 오케이?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이 적용되는 예가 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보기 보기 전에 여러분이 내과적인 무균술, 외과적인 무균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외과적인 거 완전 멸균되는 거, 내과적인 거 소독의 개념 이거 아셔야겠죠? 1번 화상 환자 드레싱, 배간 비우기. 앞에 게 내과적, 뒤에 게 외과적인 걸 고르는 거예요. 2. 욕창 상처 드레싱, 인후 배양 검사 수집. 3번 비위관 삽입, 수술 부위 드레싱 교환. 4번 도뇨관 삽입, 구강 간호. 5번 정맥 주사, 관장액 주입. 정답은요? 정답 3번입니다. 앞에 게 내과적인 거, 뒤에 게 외과적인 걸 고르는 거예요. 화상 환자 드레싱? 이거 외과적으로 해야지 감염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딱 틀렸어요. 둘 중에 한 개만 알아도 돼요. 2번 욕창 상처 드레싱? 이것도 외과적이어야 되는데 앞에 게 내과적이어야 되니까 답 틀린 거죠. 3번 비위관 삽입. 비위관 삽입하는 거 내과적 무균술 맞습니다. 또 수술 부위 드레싱 외과적인 거예요. 도뇨관 삽입. 이 소변줄 외과적인 무균술로 해야 요로 감염 안 생기죠. 또 5번 정맥 주사, 엉덩이 주사는요 외과적인 무균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개만 알아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외과적인 무균술인 경우를 제가 쫙 정리했습니다. 수술할 때 수술복 착용, 수술기계 소독 이런 거 다 외과적으로 멸균을 해야겠죠. 우리가 막 배 째고 개복 수술하는데 이 외과적으로 멸균 안 하면은 환자 다 감염돼서 큰일 나잖아요. 그쵸? 또 시술할 때, 도뇨관 삽입할 때 이 소변에 관련된 거 이거 다 외과적입니다. 멸균해야 된다. 인공도뇨, 단순도뇨, 유치도뇨 다 외과적인 무균술이에요. 침습적 행위, 피부를 뚫는 거, 요추천자, 요추에 구멍 뚫어서 물 빼는 거, 복수천자, 또 정맥주사, 주사 맞는 거 다 외과적입니다. 또 드레싱 의사가 보통 합니다. 욕창 드레싱, 수술 부위 드레싱, 개방창상 드레싱 이거 다 외과적으로 깨끗하게 멸균해야지만 감염 안 된다는 거죠. 흉곽 배관액 교환, 복강 배관액 교환. 이 배 쪽은요 잘못하면은 괴사돼요. 그래서 항상 외과적으로 멸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과적인 무균술, 소독의 개념입니다. 멸균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대변에 관련된 거 다 내과적입니다. 배간을 비운다. 장루 교환, 이것도 똥 치우는 거죠. 인공항문 주머니니까. 이런 거는요 멸균이 안 돼요. 그냥 내과적인 걸로 합니다. 웬만하면 깨끗하게. 아시겠죠? 역격리, 보호격리가 뭐예요? 내가 백혈병 걸렸어. 근데 내가 저 사람 거 옮으면은 내가 면역력이 없어서 내가 죽어. 그래서 역으로 격리하는 거 이게 바로 내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 모두를 멸균할 수 없거든요. 비위관 삽입, 코에다가 삽입하는 거, 콧줄 넣는 거 내과적인 무균술이고요. 직장 튜브, 항문에 삽입하는 거는 내과적이고요. 소변줄 꼽는 거, 그거는 외과적이에요. 멸균, 아시겠죠? 귀 점적 투여 또는 똥구멍, 관장액 주입하는 거 내과적이다. 아시겠죠? 공기주의 격리 지침 설명은 1. 병실 문을 열어둔다. 2. 양압 격리실에 환자를 배치한다. 3. 활동성 폐결핵 환자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 4. 간호조무사가 격리실에 들어갈 경우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 환자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정답은요?
4번 간호조무사가 격리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하죠. N95 마스크 또는 헤파 마스크 되겠습니다. 1번 병실 문을 닫아둬야지 이 공기주의 격리 지침, 이 공기로 인해서 뭔가 질병이 옮지 않겠죠. 2번 양압 격리실이요. 음압 격리실입니다. 음압에 의해서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3번 활동성 폐결핵 환자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 코호트 격리가 뭐예요? 우리 코로나 때 뉴스에서 코호트 격리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 코로나 걸린 환자들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그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죠. 환자와 의료진 모두 그냥 그 코호트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외부로 그 질병이 옮기지 않게 하는 거. 또는 그 병원 안에서 이렇게 뭐 음압병실이 부족할 때 아예 그냥 통째로 다 격리해버리는 거. 질병군에 따라서 격리하는 거 코호트 격리가 되겠습니다. 5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 환자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겠어요. 공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노인 환자 식사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빨리 먹게 한다. 2.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게 한다. 3.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을 많이 시킨다. 5. 환자 손등에 음식을 조금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시킨다. 정답은요? 3번. 밥 먹고 앉아있게 한다. 양치할 때 앉아있게 한다. 호흡이 곤란한 환자 앉아있게 한다. 이렇죠? 음식을 빨리 먹게 하면 안 되죠. 노인 환자는 천천히 먹어야죠. 살에 걸리면 안 되니까. 한 번에 많은 음식 먹게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 시키지 않는다. 살에 걸리니까. 환자 손등에 떨어뜨려서 온도 확인하는 거 아니죠. 환자의 일상 식사 돕는 법 볼게요. 가능하면 스스로 먹게 한다. 밥 먹고 나서는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대어준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잔존 능력을 활용하게 한다. 또 마비된 쪽은 지지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연화곤란이 있는 노인 환자 말 시키지 않는다. 점도가 있는 연식, 계란찜, 순두부, 푸딩, 죽 이런 게 좋다라는 거.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물이나 보리차 먹고 그 다음에 유연경 먹는다고 했어요. 유동식, 연식, 경식을 먹습니다. 연식이 죽이죠. 씹기 편하게 식품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식사는 경식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관급식은요. 콧줄로 밥 먹는 거 관급식이라고 합니다. 침상변기로 배변 돕는 방법은 간이 변기일 수 있겠죠. 1. 변기를 눈에 잘 보이게 침대 위에 둔다. 2. 사용한 변기는 씻어서 물을 채워 보관한다. 3. 변기의 높은 부분을 머리 방향으로 대어준다. 4. 부동 환자는 치기를 취해준 후 변기를 대어준다. 5. 배변 후 물티슈로 항문에서 음부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4번. 부동 환자는 치기 옆으로 눕히고 변기 대어주고 똑바로 눕힌다. 앙하위로 한다. 이거죠? 치기 다음에 앙하위예요. 1번. 변기를 눈에 잘 보이게 놓지 않죠. 안 보이는 데 놓습니다. 2. 사용한 변기는 씻어서 물을 채우는 게 아니죠. 건조시키죠. 3. 변기의 높은 부분은요. 이 아래쪽, 엉덩이 쪽으로 받쳐줘야 돼요. 얕은 쪽이 이 머리 쪽이죠. 상체를 약간 올리기 때문에 이게 흐르지 않게 아래쪽이 좀 높아야 됩니다. 배변을 물티슈로 항문에서 음부 쪽으로 닦아요. 항문은 항상 맨 마지막에 닦는 거죠. 요도, 질, 항문 또는 남성 회원부는요. 귀음치항, 귀두, 음경, 치골, 항문 요거 다 국가고시에 퐁당퐁당 나오죠. 여자는 요도, 질, 항문이 항상 마지막입니다. 남자는 귀음치항. 간이변기 이렇게 생겼어요. 부동 환자 치기를 취하고 변기 대어주고 앙하위로 눕힌다. 또는 변기 대어준 후 금기가 아니라면 침상머리를 올려준다. 부동 환자에게 침상변기 적용 시 간호보조 활동은 침상변기는요. 간이변기 넣다 뺐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변기는요. 의자처럼 앉아서 대소변 보는 거죠. 1. 변기는 안쪽 면만을 만진다. 2. 가능하면 변기는 차갑게 하여 데워준다. 3. 변기를 데워준 후 양쪽 침상 난간을 내려준다. 4. 변기의 납작하고 둥근 부분이 환자의 발 쪽으로 향하게 데워준다. 5. 변기를 데워준 후 금기가 아니라면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준다. 정답은요? 5번. 침상머리를 올려줘야 대소변 보기도 좋고 식사하기도 좋고 양치하기도 좋아요. 또 호흡곤란 환자 상체를 올려줬어야 됐죠? 가급적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침상난간 올려주는 게 좋겠고요. 또 납작한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고요. 좀 이렇게 두툼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간이 변기 요런 모양입니다.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항문관략근의 이완을 위해서 변기를 따뜻하게 해서 가져간다. 부동 환자의 경우 엉덩이 들어보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축이 옆으로 돌리고 간이 변기 넣어주고 앙암이 똑바로 눕힌다. 이거 국가고시에 정말 단골 문제잖아요. 그쵸? 부동 환자는 측이를 취해준 후 변기를 대어준다. 그리고 앙하이로 다시 눕힌다. 이거예요. 변기를 대어준 후 금기가 아니라면 뭐 움직이면 안 되는 환자가 아니라면은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추천자 했어. 요추천자 끝나고 나서 앙하이죠. 이런 경우는 금기죠. 머리를 올려주지 않겠죠. 나의 구원자 하늘이 내려주셨나.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